네, 여러분 배경이 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색다릅니다. 그렇죠, 대표님? 바깥에 나오니까 네. 좋은데요? 정말요? 네. 저도 좋습니다. 좀 색다른 분위기로 네. 시청자분들 댓글로 이분 모셔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어서 예. 저희가 만나뵈러 직접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영현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오르냐. 당장 나와라 이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제 나와서 생각에. 설명을 좀 해라. 네. 뭐 이런 걸까요? 네. 아. 당장 사과부터 해. 뭐 이런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동안 쭉 떨어질 때는 또 잘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뭐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네. 뭐 이런 저기 뭐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밸류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시장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코어를 보면 쫙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 네. 좀 변명 좀 하고. 시작을 일단 네. 여의도의 뭐 닥터둠이라는 별명은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그 말고 또 유명한 게 강칠천. 아유. 나스닥 그거. 7천 간다. 그래서 7천이 안 나오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별명 어떠세요? 뭐 그냥 인기의 반영이다. 오. 이제 뭐 나르시시즘 장난 아니죠. 이제 이쪽 보면서 이것도 내 모습, 이것도 내 모습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까지 온 거를 분석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뭐 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얘기했던 거는 주로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주식시장 경제판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차가 얼음판에 놀듯이 네. 이렇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지수를 찍거나 주가 얼마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안 해요. 네. 방송에서 안 하는 거 종목 얘기 잘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언제 빠질 거냐, 어떻게 빠질 거냐,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거 대답 안 해요. 네. 근데 그날은 너무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세션이 오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빠져? 그러길래 멀티플 조정 20% 하고 이익 15% 조정하면 대충 한 30에서 35%인데 그럼 30% 정도 보이면 4,000포인트 빠지면 8,000 깨진다. 그래서 7,000 정도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완전 주홍글씨로 강 7,000 딱 머리에 빡 여기에 빡 이제 이렇게 된 그런 거죠. 스토리예요? 네, 그런 시작이? 스토리입니다. 네, 시작이 그렇게 된 아.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 안 하던 지수 예측 한 번 딱 했는데 그게 완전 별명이 돼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좀 예. 셌던 것 같아요. 셌어요. 네. 예. 숫자가. 말투도 세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뭐 한번 부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예. 근데 7천 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런데 뭐 그냥 말씀하시고 찍은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논리를 그럼요. 갖고 네.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오늘도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는 바로 좀 말씀을 7천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얘기해. 아니 그건 뭐 자유고요. 네. 네. 글쎄요, 시장 뭐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면 지난 딱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뭐 평안했었는데 네. 딱 일주일이네요, 진짜. 딱 일주일. 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뭐 SBB, 그다음에 CS 그 얘기부터 먼저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골자는 CS 크레딧 스위스 얘들은 중증 환자 이미 골골하던 애들. 네. 요거에 대한 전례 도이치뱅크 네. 원래 있었습니다. 네. 거기 유럽에 이 중증 환자들이 사는 유럽 중증 환자 대기소, 대합소, 집합소. 네. 걔들은 터지면 정부가 돈 때려 박으니까 네. 그 시스템 위기로 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전체가 다 망하지 않는 이상 CS는 걱정할 거 없겠다. 네. 옛날에 글렌코어 사태 석탄이라든가 석유 석탄하고 또 철광석 이런 거 해서 BHP 날라가고 플런지 나오고 거기 글렌코어가 중개하다가 막 도이치뱅크가 막 와갖고 막 상품 장외 상품으로 흔들흔들 그래서 유럽 통째로 흔들릴 때 조용히 묻혔거든요. 네. 조용히 묻혔습니다. 거기는 정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CS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안 되면 국유화 빡 찍으면 끝. 그거는 문제 없다. 그 SBB 뱅크는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네. 얘네는 기존 구조가 예금을 받으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출 받는 애들이 벤처 펀드, 벤처 캐피탈인 거죠. 벤처 캐피탈이 그 돈을 받으면 이걸 저 상장 될 것 같거든. 저 상장되는 제 A, B, C, D 있는데 상장에 돈을 이렇게 넣어놔주고 요거 상장시키면 돈을 회수해서 다시 주는 요거는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거. 요거는 굉장히 짧게 예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상장되면 이 아들이 돈을 갖다가 다시 SBB 뱅크에 집어넣고 여기서 예수금이 네. 늘어나고 지난 2년간 그래서 SBB 뱅크의 예금 증가율이 300% 막
은행 엄청 커지고 예금 기술주에 막 몰리고. 좋아 세상을 네. 바꾸는 거에 투자 좀 네. 해줘 은행 네, 그랬는데 돈은 받아놨는데 투자할 때가 IPO가 2022년에 완전히 줄어들었고 5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놨는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야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유, 이자는 줘야 되니까 조금이지만 야,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되겠다. 모기지 채권 매수. 근데 채권을 비싸게 샀잖아요. 금리 뭐 0. 몇 프로일 때 샀는데 플런지가 확 나온 거죠. 뭐. 그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년 듀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40% 정도 마이너스 났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3% 빠졌다 치고 4% 정도 40% 정도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막 난 거죠. 근데 평가 손실이라도 걔들은 뭐 하고 있냐면 야 이거 증서야 부도난 그게 만약에 크래쉬로 다 가지고 완전히 이게 시장을 깨는 거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모기지 채권 들이댔는데 나 돈 못 줘. 이게 뱅크럽시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난 갖고는 있어. 갖고는 있는데 이게 금리가 내리니까 채권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야, 니네 은행 괜찮아? 너 그거 괜찮아? 결국 핵심 물은 건 그거죠. 페드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틸트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모든 리세션과 위기는 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틀어지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빨리 줘야 되는 돈을 갖다가 요걸 토막내서 계속 리볼빙을 하면서 장기 대출을 끊어주면서 그 장기 대출을 막아가는 거죠. 할부로 막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대 금리 차를 먹고 살았던 것들이 항상 페드가 금리를 하이크를 딱 시키면 그게 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87년은 저축 대부조합 그러니까 그때는 프라임 등급 채권들이 네네. 박살이 난 거죠. 프라임 등급은 뭐 부동산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막 돈 찍어주고 뭐 집 지어주고 해야 되는 텐데 근데 거기 거품이 생긴 거예요. 왜 거품이 왜 생기냐? 거기가 돈이 되니까 그걸로 간 거지. 은행이든 뭐든 가갖고 거기서 돈 된다고 하면 여기 다 몰려 들어간 거지. 다만 금융권에서 싸는 비이클은 달라버린 거죠. 어떨 때는 펀드로 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예금으로 사고 어떨 때는 뭐 모기지로 싸고 다 그렇게 싸는 거가 다를 뿐이지 기본 구조는 싸게 꺼다가 비싸게 불려주는데 비싸게 들어가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는데 듀레이션을 길게 뽑아낸다는 네. 거죠. 근데 금리가 움직이면 이게 쾅 떨어지는데 야, 내 돈 줘 하면 이거 자산을 집어던지면서 플런지가 나오고 자산 가격 폭락 그러면서 크래시 꽝 네. 87년 대부조합 99년 닷컴 버블 얘는 듀레이션도 없는 주식에다 투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멀티플 100배 120배 되는 주식에다 때려박고 주식 깎으러지니까 다 날려버린 거죠. 근데 경제는 멀쩡했고 07년도에는 프라임이 아니라 똑같은 부동산인데 서브 프라임으로 가고 근데 그건 문제가 CDO라고 하는 파생으로 막 엮여갖고 실제로 터진 건 60조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뭐 100배씩 커져갖고 막 나라 통째로 다 날려버릴 정도 되니까 그게 문제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럼 어디냐 네. 이렇게 IPO로 들어가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VC를 끼고 가서 성장주로 투자하는 이 흐름이 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듀레이션을 트는 과정에서 오는 이 파열음 때문에 문제가 네. 생겼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거는 막아준다. 별 문제가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서 그러니까 네 돈이 20년 기다리면 본전에다가 이자까지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내가 가져올게. 야 이거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 다.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동의 안 받았어요 지금. 그냥 이거 한 거예요. 나중에 더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래요? 네, 동의해야 됩니다. 원래 25만 불 이하는 다 예금보험공사가 다 보장해줘요. 근데 몇백억 되는 돈을 보장해준다고 아니거든요. 우리 돈 3억 3천 네, 정도까지인데 그 그 이상이 거의 단데 네, 해주겠다가 네, 지금까지잖아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안정시킨 거지.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돈을 빼서 JP모건으로 가네? 그러니까 야 JP모건 너 있잖아. 그거 다시 얘한테 대출해줘. 야 우리 돈 엄청 많아. 2조 달러 들어오면 이거 다시. 그래서 얘는 이놈을 JP모건으로 예금을 얘가 옮기면 그놈을 더 비싸게 사갖고 지들이 이거 받아주는 이 구조 매우 복잡하지만 이거 머리를 잘 굴린 구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는 어떤 전조 증상이다. 늘 있어왔던 리세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페드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인플레를 꺾어뜨리고 거품을 꺾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취하면 페드는 가서 너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금리만 들어 딱 올려. 딱 들어 올리면 어딘가에 나타나는 거죠. 거품 갖다 놓고 형 제가 여기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하고 와서 너야? 그냥 뻥. 요번 닷컴 버블은 주식 서프라임 07년 저축대부조합 87년 지금은 이제 SBB 뱅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조금 안정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뭐 지금은 안정됐다 하더라도 불씨가 많이 살아 있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뭐 네. 그런 말씀으로 일단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금요일하고 지금 딱 일주일 사이에 보면 사실 한국 주식은 지난 금요일하고 지금하고 거의 레벨이 같은 것 같고 네. 오히려 나스닥이나 S&P는 뭐 약간 더 올라 있고 뭐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뭐 1% 2% 차이니까. 근데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지난 금요일 날은 2년짜리 금리가 5.08인가? 근데 네. 지금은 4.2잖아요. 네. 거의 90bp가 차이가 나니까. 네. 그리고 2년짜리 금리는 페드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이런 걸 보게 됐는데 과연 이번 주에 뭐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거보다도 어떤 네. 거를 좀 초점을 해서 봐야 될까요? 네, 그 FOMC가 이제 1월달, 2월달 그 소비 지표랑 이런 거 실업 지표 나올 네. 때 이제 50bp다. 그 PCE 지표 나왔을 때 완전 저거 했잖아요. 네. 0.6% 나오니까 막 50bp 또 빅스텝 가고 뭐 1970년대 수준 나온다라는데 1970년대하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요. 백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을 할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125%고 그리고 PCE 지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약간 레깅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네. CPI를 보는 게 맞다. 네. CPI가 나오니까 바로 국채는 예전 있던 대로 가는 거가 맞는 거고요. 소비 지표는 그게 그러니까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하는 거가 그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소비가 2% 이상 나온 적이 딱 3번밖에 없어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게 911 테러, 그다음에 00년 팬데믹, 그리고 2023년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게 네. 이게 정부에서 돈도 많이 나눠주고 그 정부 정책금도 나눠준데 경기가 살아나면서 좀 겹쳐진 것도 있고 보니까 할인점이나 이런 데에서 덤핑을 많이 쳤어요. 그냥 가져가. 1+1 하다가 안 되니까 1+3, 2 막 해가지고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데 갖고 신용카드 확 긁었어요. 할부로. 그래서 이제 소비가 너무 과열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비가 과열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고용이 버틴다고 하면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25, 25, 25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제가 보고 있는 6가지 리세션의 지표들 중에서 고용 지표 부분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부러졌거든요. 네. 소매 판매, 도매 판매, 그 다음에 요 ISM 제조업 지표는 50 이하로 들어간 지가 벌써 몇 달 됐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다가 쭉 빠지는데 ISM 경기 선행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금리를 올린 적이 지난 50년 동안 지금 딱 한 번이에요. 바로 23년. 네. 내릴 때는 동결이라도 해줘야 돼. 네. 야, 생산 힘든데 좀 봐주자. 이거라도 해야 돼. 근데 올리고 있어. 나 그거 몰라. 지금 인플레 잡아야 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서 동결 나오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따뜻해지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페드발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는 버틸만 하니까 페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게 경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도망가야 될 시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가 동결되는 그 구간이 아주 길고 오래 나와야 주식시장은 따뜻하고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인플레 때문에 올렸다가 이거 경기 안 좋은데 하고 이게 첨탑 고딩 양식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수 있는데 지표로만 본다면 코어 PCE 지표라든가 2년 국채금리라든가 페드 펀드 레이트가 요게 크로스가 나는 상황으로 보면 벌써 1월달, 2월달에 멈췄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올린다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그리고 50bp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25. 예, 네. 겉으로는 인플레가 좋은 것 같지만 인플레가 딱 오는데 호랑이가 오니까 인플레이션을 호랑이라고 보면 요걸 때려잡으려고 이제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곰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곰은 베어 마켓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은 실물적인 형상이고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다 실물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금리를 움직이는 금융정책만 보다 보니까 요거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건데 인플레가 낮아지면 팔리는 물건값이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도 낮아지고 이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는 좋아지면서 인플레만 낮아지고 골디락스 나오고 뭐 이거는 그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시차를 받는. 네, 지금 시장이 보는 이제 그 시나리오는 네.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거지만 지금 네. 4.2 정도 있다고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번 주에 네. 25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올리거나 말거나 하고 네. 근데 연말 되면 벌써 4.5% 내년 말 되면 3.25%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말씀해주신 대로 뭐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금리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네. 이때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에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신 거네요. 네, 네.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금리 내려가는데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바닥 잡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네. 없다. 네. 페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빙다리 핫바지로 모이냐. 페드가 왜 맨날 회의해가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네. 금리 왜 올리고 앉아있냐 이 사람들. 뭔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럼 걔들 존재 이유가 없는 건데 분명히 뭔가 일을 치른다. 그런데 그거가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다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야들은 뭔가를 본 거죠. 막nur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터지네 저거 내리자. 이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와서 그거였어? 이게 뻥! 그럼 으악!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과정 혹은 완전히 내린 과정에서 시장은 바텀을 잡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첫 번째 내린다고 해서 야 이게 환호할 일이냐? 응? 아니다라는 거죠. 도망가야 돼 그때는. 금리 내리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끌어주는 거예요. 야 당신 말이야 피검사 해보니까 큰 병원 가야 되겠어? 이게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완전 퇴원하려고 하면 그때 되면 완전히 제로 금리로 맞춰서 이제 나가세요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걸 좋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시장이 이제 하도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시달렸으니 그러니까 좀 그런 거지. 나중에 보면 금리 내리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 뭔가 터질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플런지가 팍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냐? 뭐 달라지면 이제 새로 써야죠. 새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예. 이게 금리가 내릴 때 사실 얘기해 주신 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당연히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가는 네. 것인데 네. 내려갈 때는 되게 주식시장이 나쁘긴 했지만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 보면은 한 10년 이상 네.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뭐 시장도 주식시장도 괜찮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간은 사실 10년 좀 넘게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때 얘기는 아니고 즉 금리가 내려올 때 주식이 내려온다는 건 그거보다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혁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저는 다 믿는 편은 아니지만 요번에 제너레이트 뭐 AI가 예전에 GPT가 뭐 쉽게 얘기하면 GPT가 예전에 뭐 닷컴 일어날 때 그 정도의 혹시 기술 개발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3년이 너무 이상하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트레디셔널한 어떤 대답이 딱 있어요. 예.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 사실은 금리 올리면 반대로 해석해서 경기 좋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이 올라가요. 네.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 빠지는 거는 어느 일정 역치값을 벗어났을 때부터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EPS 증가율을 넘어서는 금리 상승, 비용 부담으로 증가하는 순간부터 시장 빠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간은 뭐였냐면 09년도 그 서프라임이 빵 터지면서 실업률이 팍 쳐져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네. 6년, 횟수로 6년, 만으로 6년이고요. 횟수로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페드가 뭘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 왜 걔들은 계속 이걸 차분차분히 올리고 그 고원지대를 유지했느냐? 고용시장의 회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과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차곡차곡 올라가는 건 실업률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같이 해주니까 경기 좋다는 얘기야? 그럼 주식 오케이? 그러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오케이 골디락스 쭉 가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완전 고용. 여기서 고용을 더 주고 돈을 더 풀고 정책을 집행한다 인플레이션. 완전 고용은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놀고 먹더라. 뭐 자기가 뭐 아버지가 아프셔서 실업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하여튼 100명 중에 4명은 놀아야 돼. 그래야 경제가 인플레가 없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3.6%, 네. 4.2% 정도가 정상적인데 그거에 대한 뭐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과정에서 페드가 금리를 완화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하게 되면 인플레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급브레이크를 팍 밟아서 경기를 빠그러뜨릴 수밖에 없고 왜 고용시장이 중요하냐. 여태까지 페드는 필립스 곡선 갖다 놓고 그것만 보고 했다는 거가 증거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94년부터 닷컴버블 97년까지 올라오는 그 기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6.4%부터 금리 올렸거든요. 실업률 6.4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하고 낮춰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게 4.6% 거의 완전 고용 됐을 때부터 뒤늦게까지 99년도까지 금리를 쭉 땡긴 겁니다. 네. 쫙 땡겼죠. 그래서 플런지가 확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은 실업률을 보고 한다. 그 실업률은 고용시장과 관련이 있는데 집값과 소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럼 집 다 팔어라. 니들 가격 내려라. 페드가 가갖고 대출 안 해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금리 딱 올려놓고 야 저기 돈 못 버는 애들 있잖아. 회사 문 닫으라고 그래. 쟤들 그거거든요. 공산주의는 너 셧다운해. 구조조정 문 닫아. 하고 열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금리만 딱 올리면 돈 못 버는 애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 해고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 파타임이라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공시장 나오는 그 증거가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도 잡히고 소비도 줄어들고 인플레 잡히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페드가 요구하는 정책적 수단 목표다. 수단의 목표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00년도까지 왔었던 그 장이나 07년도 이후로 왔었던 그 상승장을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실업 지표를 같이 갖다 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와서 하는 거가 그때와 결코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업이 완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 챗 G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뭔가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뭔가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올 겁니다. 고용 실업이 많이 늘어나야 돼. 네.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아니 이왕에 이사님이 예. 뭐 숫자적인 얘기는 안 하신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왕에 강칠천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미 버린 즉, 몸 그러니까 망가져라 뭘 연합인표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네. 그건 아니지만 하단을 8천이 나스닥이 깨지는 걸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2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2분기에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분기 소비지표가 저렇게 나왔고 달러 인덱스가 120 갔다가 빠그러졌잖아요. 네. 그러면 S&P나 나스닥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 실적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롬 파울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오고 빅테크도 현금 잔뜩 하고 SBB뱅크 그게 뭔데 그거 다 앨런 머스크가 그거 서명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선물 옵션 시장에 가고 하루짜리 옵션에다가 이제 막 지르니까 웩도독 나와서 선물이 막 끌어올리니까 주식 막 사고 막 지금 그런 상태가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경제 체질만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실업은 늘어날 거다. 실업률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이 4주 이동평균 실업률이라든가 연속 실업상 청구건수 네. 그리고 이게 그 챌린저스 잡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고하는 사람 정규직을 막 잘라요. 그리고 비정규직 막 늘어요. 더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에서 실업자를 뱉어내야 돼요. 제일 먼저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이. 금리 올리면 모기 시장이 꺾어지면서 건설 착공과 허가 면적이 확 플런지가 나오면 6개월 있다가 실업률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실업률은커녕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모자라. 가서 그냥 한
한 일주일만 뛰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노동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 미국의 고용은 너무 신기해요. 그 수수께 제가 풀었어요. 그래요? 이건 진짜 정말 이건 그냥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해주세요. 해도 돼요? 너무 궁금해. 이거 해도 돼요? 다른 데서 했어 사실 이렇게 아이. 궁극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이거 깜빡네, 깜빡소 같네. 네. 지금은 살 때 팔 때 이거 책을 사야 될 때다. 이거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이 착공과 허가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6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건설 현장 사이트들이 닥치기 시작하면서 해고가 늘어납니다. 네. 건설이라고 하는 건 GDP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업 지표에서 가장 먼저 리트머스처럼 움직이고 그 해고자들의 15%를 여기서 다 설명을 합니다. 100명 중에 15명은 부동산에서 깎으러지는 거예요. 걔들이 먼저 튀어나오면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집이 그만큼 건설 경기가 이렇게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돈이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라 그 실업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이 있었어요. 저금리일 때 이미 공사 합계 콘크리트 집계라고 하면서 돈 끌어다가 다 하려고 했는데 돈도 끌어다 놓고 다 했는데 공사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공사가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1년간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엎어가지고 지금대로 하려면 21년 말부터 금리 올려가지고 22년 중간에 이게 금리가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가나 착공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사는 밀린 공사 막 하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나 진짜 칭찬해.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그거 공사 끝나는 거 1년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이런 한다. 그리고 9월 말에 정말 9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기를 다 까드리는 9월? 연합인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건데 9월입니다. 9월. 네. 9월에 학자금 대출 연장했던 것도 다 끝납니다. 학자금 대출이 1.7조 달러. 우리나라 GDP보다 20% 많습니다. 걔들 그 이자 돌려가지고 그거 막으려면 안 되죠. 오토론 지금 딜링컨시 레이트 막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심리 카드 옛날에는 1억 원을 딱 가서 긁으면 20개월 5%씩만 갚어 금리 저금리로 그렇게만 쓸 수 있어. 그럼 쓰고 500만 원 또 쓰고 뭐 해서 1억 한도 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 좀 보니까 너 직장도 불안하고 소비도 그러니까 너 그거 5개월에 갚어 6개월에 갚어. 랜딩 컨디션이 완전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막 찬바람들이 막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소비 심리 막 투자 막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 6개월 있다 나오니까 9월 딱. ISM 9월 바닥. 그거 9월. 9월 이거 진짜 이거 september 왔죠. 이거 진짜 무서운 september가 되는. 그때쯤 돼서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열심히 또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7천이라고 하는 건 리세션이 떨어지고 나는 어디쯤에서 EPS가 한 15% 줄어들고 그 다음에 멀티플이 여기서부터 지금 18배는 5년 평균 정도에 걸려 있는 건데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2018년이 그게 15배였어요. 그러니까 20%는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국채 금리가 그보다 높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주식시장 지금 이쿼티 프리미엄,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면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려면 내 돈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그 컴펀세이션, 대가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지금 4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내가 펀드 매니저면 주식 다 팔아갖고 채권에 다 질러놔. 그러고서 뒤에 가서 골프 칠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세상이 이거 부자들한테는 이거 꿀 같은 시장이야 이거 굉장히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야. 근데 왜 근데 이제 챗 GPT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제가 이걸 먹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펀드를 맡긴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대체적으로 두껴봤을 때 시장이 부러지는 거는 부러진다. 근데 언제 부러지는 거는 나도 모른다. 다만 9월이 좀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은행들이 SVB 뱅크부터 시작해서 이걸 했지만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막은 거지만 그 뒤에 있는 리세션으로 오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 이렇게 있으면 예금 대출해준 사람들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은행에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 있을 거고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예금 증서를 내미는 사람들은 정부 개런티 니들 문제없어 노프라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채권 빌려준 사람하고 본드 들고 있는 사람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이게 빠그러져야 이거를 구제금융으로 해서 베일아웃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이놈에다가 뭐 유상증자를 할 건지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본을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게 빌려다가 싸게 꺼주고 있기 때문에 돈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만 그렇게 했느냐? 야 말고도 또 있다. 보험사들 어떻게 할 거냐? 연기금들 거기다 돈 태웠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장부 까봐. 국회에 이제 와갖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고하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로스, 평가손 요거 나오면 이제 또 정신 한번 없는 거죠. 그래서 강칠천의 어떤 아호가 아로 새겨지는데 이제 금장으로 두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페드가 이자를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작은 은행뿐 아니라 큰 은행들, 보험사들도 분명히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분명히 터졌을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 너머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면 또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실 거죠, 이사님? 긍정적인 거는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형주가 못 가. 응? 대형주가 못 가. 네. 지수 안 올라. 이게 최고로 좋은 시그널이에요. 삼성전자가 막 올라간다. 그럼 다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 못 가. 제 생각에는 1년 들고 있어도 박스권이야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럼 사람들이 삼성전자 안 되네 팔아. 그래서 중성주로 막 몰려다녀. 그러니까 막 불기둥 막 세우죠. 이렇게 가다가 막 뉴스 한 콩 나면 30% 그러면 이거 단타치기 되게 좋은 장. 브로커들의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은 있다. 그거는 이미 제가 지난 4분기부터 연합인포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이건 삼성전자 못 가니까 펀드들이 이거 해가지고 돈 새로 받으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디 하나 잡아가지고 확 끌어 땡길 거다라고 제가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상이 된 게 2차전지거든요. 숏카브 한번 죽어봐 하고서 다 달려 들어갔고 지금 스퀴즈 만들고 나 올린 거잖아요. 걔가 그로스를 반영한 PER 레이시오가 역대급인데 역대 받아본 적도 없는 거의 바이오 수준인데 걔가 더 간다? 그리고 지금 머티리얼들 가격도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입장에서는 까꾸로 잡지 위로는 안 잡을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자체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자체는 대형주가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리세션 언제 올지 모르니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1억이 있으면 4천만 원 채권 국채에 레버리지 해갖고 4천만 원은 3천만 원은 그냥 현금, 은행 예금, 튼튼한 국민은행 같은 데다 나머지 3천만 원만 갖고 하시자. 어차피 그렇게 하시다가 물려가지고 제가요 재밌는 게 브로커를 15년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깡통 찰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서 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래요. 10배 올라가는 종목에서 깡통 차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뭐 어디서 들어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게 심리가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이게 달달해서 막 급등하니까 1,000만 원 넣어요. 그러다가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2,000만 원 끌어다가 4,000을 투자해요. 딱 올라가잖아요. 8,000 되잖아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천재적인데 막 자만심이 가득 차요. 막 뽐삥 되는 거죠. 담보 잡아갖고 내리면 막 빡빡 찍는 거죠. 올라가. 그거 봐라. 세상이 바뀌었다. 계좌가 300% 끝내준다. 빚내. 마이너스 통장 갖고 막 찍는 거죠. 레버리지를 너무 일으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요렇게 될 때 여기서 다 신용 반대 매매. 그래서 깡통. 300% 났으면 그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또 때려박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벌 때 딱 거기서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현금을 갖고 있고 안전한 곳에 넣어놓고 조금만 갖고 하시는 게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그냥 뭐 심도 없으시게 그냥 정말. 저희가 그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쭉 해주십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이사님의 뷰 중에서 FOMC에 대한 금리에 네. 대한 또 뷰를 확인해 네. 볼 수 있는 저희 FOMC 중계 아시죠, 이사님? 저희 중계 내가 대표님께서 하고 중계 계시는 이제 거. 그 네. 중계 전문 중개자. 중계 전문, 네. FOMC 중계 전문. 네.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새벽 2시 40분부터. 네. 네, 이제 서머 타임 때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3일 목요일 새벽 2시 40분부터 또 수고를 해주실 거고, 네. 저희 훌륭한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경현 이사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